네, 안녕하십니까. 자, 저번 주에 이제 시험이 있었죠. 국가직 9급 공채 2021년도 국가직 9급 공채 교정학개론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은 특징이 우리가 이제 교정학개론 그러면 이제 형사정책 파트 부분하고 교정론 파트 부분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형사정책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교정론 파트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교정론 파트 부분이 출제가 많이 됐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근데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형사정책론 파트 부분이 출제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형사정책론 부분에 이제 이론이 있고, 그다음 법령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또 특징 중 하나가 판례 문제가 하나 나왔죠. 판례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형사정책론 부분에서 이론 부분에서 이제 3문제 정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법령이 꽤 많이 나왔어요. 7문제가 나왔죠. 7문제가. 그리고 판례가 이게 좀 애매한데 사실 여기다 일단 하나 넣겠습니다. 판례 문제 하나. 그 다음에 교정론 파트 부분에서 이론 문제가 1문제가 나왔고 법령 문제가 8문제가 나왔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이제 20문제 중에서 이론 문제가 4문제 나왔고 법령 문제가 15문제, 그죠? 그리고 판례 문제가 1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형사정책론, 교정론 이렇게 돼갖고 있고, 그래서 출제 비중이 예전에 여기에 훨씬 더 이렇게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더 형사정책론 파트 부분이 더 많이 나왔던 게 이번 이제 문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되죠. 그리고 이제 출제 이제 난이도를 좀 보자면은 한 2문제 정도가 좀 약간 까다로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까다로운 문제를 보자면 뭐 이따가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나 책형 기준으로 7번 문제 있죠. 7번 문제 이게 이제 판례 문제인데 이게 지금 교정학 개론에 관한 판례 문제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사실. 그죠? 오히려 형법 문제 또는 형사소송법 문제라고, 형법하고 형사소송법 문제가 이제 섞인 문제라고 이제 봐야 될, 그렇게 평가됩니다. 도저히 교정학개론에서 그 범위에 포함되는 문제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알아서 맞추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예. 어쩔 수가 없죠. 출제위원이 갑이니까. 그리고 하나 더 꼽아보자면 13번 문제 있죠. 13번 문제. 그 소년법원의 특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소년법원의 특성에 관해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소년법의 전체 조문들, 그 중에서 이제 소년법원이니까 뭐예요? 여기 그 보호사건에 관한 부분들, 그 내용들 전체적으로 좀 알고 있느냐, 그걸 통해서 문제를 맞출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문제라서 약간은 좀 까다로웠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7번 문제, 형의 집행 관련 판례 문제, 그거는 뭐 출제 범위를 아예 벗어나 버린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소년법원의 특성 문제는 조금 여러분들이 풀기에는 까다로웠을 수도 있다. 까다로웠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 두 문제 외에는 여러분들이 배웠던 영역에서 거의 다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문제 봅시다. 보시면, 자, 소년법상 보호처분, 소년법에 관한 문제가 나왔죠? 자, 소년법에서 딱 한 문제 내세요. 그러면 보호처분 문제 나올 거라고 했었죠. 그죠? 자, 옳은 것은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자, 이 지문 1번 보시면 사회봉사명령 있죠? 사회봉사명령. 3호 처분이죠. 나이 제한이 있다 그랬죠? 14세 이상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옳은 거 고르는 문제. 옳은 게 1번에 떡하니 나왔어. 그러면 2번, 3번, 4번 읽을 필요도 없이 넘어가는 거죠. 그죠? 자, 1번이 옳은 것이고, 2번 봅시다. 2번 질문 봤더니 수강명령 2호 처분이죠. 그 다음에 장기 소년원 송치, 보호처분 10개 중에서 제일 밑에 있는 거 10호 처분이죠. 자, 이것도 나이 제한이 있더라. 뭐예요? 12살 이상. 그래서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 수강명령하고 장기 소년원 송치는 뭐예요? 12세 이상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알아놓자? 사회봉사명령은 사회봉사라는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일을 할 만한 뭐예요? 육체적인 뭐예요? 단계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수강명령 뭐예요? 교육 듣는 거잖아. 그리고 장기 소년원 송치, 소년원이 어떤 곳이라고 그랬죠? 교육기관이라고 그랬잖아요. 학교라고 그랬죠. 학교. 그죠? 교육받아야 돼. 수업 들어야 돼. 그 뭐예요?
말귀를 좀 알아먹을 만한 나이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알아두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2번 옳지 않고. 3번, 자, 단기보관찰 처분, 장기보관찰 처분 있죠. 자, 이 처분 시에는 2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 외출 제한하는 명령, 그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으로 보고할 수 있다. 2년 이내가 아니죠. 1년 이내죠. 1년 이내. 그래서 3번이 틀린 것이고요. 4번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자, 시간 제한. 수강명령은 200시간이 아니고 100시간이죠.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이죠. 100시간이 아니라. 그래서 사회봉사명령은 뭐예요? 200시간. 수강명령은 100시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 그죠? 이것도 많이 강조를 해 드렸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4번도 그 부분이 틀렸다. 답은 옳은 것은 1번. 2번 봅니다. 자,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 자, 보안 처분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봤던 내용 아닙니까? 옳지 않은 거 골라보자. 자, 1번 치료명령. 이 약물 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번 치료명령 받은 사람은 형의 집행이 종료, 면제, 가석방 또는 치료감의 집행이 종료, 가중료, 치료 위탁되는 날부터. 자, 뭐예요? 지금 이게 형의 집행이 종료, 면제, 가석방, 치료감의 집행이 종료, 가중료, 치료 위탁. 석방된 거예요. 좀 풀려난 거야. 그러면 며칠 이내, 7일 이내가 아니고 10일 이내. 이것도 많이 강조해 드렸을 겁니다. 자, 10일 이내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해서 서면으로 신고해야 된다라는 거. 자, 2번이 옳지 않죠? 3번 봅시다. 치료명령 집행 중에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이 됐어요. 자, 약물치료명령 받고 있어, 지금. 근데 구속됐어. 그죠? 구속됐어요. 그러면 치료명령 집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료가 아닙니다. 정지. 스탑되는 거예요. 그죠? 다시 이제 구속에서 풀려났다. 그럼 다시 또 치료명령이 진행이 되는 거고, 정지되는 것이다. 정지되는 거. 그래서 이것도 많이 이제 우리가 그 기본 강의 때나 심화 강의 때나 법령 강의 때나 많이 다뤄봤죠. 자, 치료명령 집행이 정지된다. 종료되는 거 아니라 어떨 때 잡혀 들어갔을 때 구속됐어. 구속영장 집행을 받아서 구금이 됐어. 또 치료명령 집행 중에 근거이상 형의 집행을 받게 됐습니다. 콩밥 먹으러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가석방이나 가중료, 가출소 됐는데 뭐예요? 그게 취소 실효됐어. 그럼 어떻게 되지? 가석방 됐잖아. 그게 취소 실효됐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잔형 집행을 위해서. 그러니까 더 이상 치료명령을 집행할 수가 없게 되죠. 그죠? 정지가 된 겁니다. 정지. 3번 맞고 4번 치료기간 연장될 수 있죠. 근데 정전의 치료기간을 합산하여 15년을 초과할 수가 없죠. 15년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 3번 봅니다. 범죄와 생물학적 특성 연구에 대한 학자들의 주장은 옳지 않은 거. 자, 우리가 보통 이제 범죄 원인에 관한 얘기가 출제가 되는데, 범죄 원인론 해가지고 우리 교재를 보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미시적 범죄이론, 거시적 범죄이론 이렇게 나눠지죠. 기억납니까? 근데 보통은 이 거시적 범죄이론 부분에서 출제가 거의 집중이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중치를 두고 이 부분도 무시를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여기에서 문제가 안 나온 지가 꽤 돼요. 꽤 되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무시하면 안 된다. 기본적인 건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자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번에 여기서 안 나오고 여기서 한 문제 나왔잖아요. 그죠? 3번 문제입니다. 자, 1번 질문 보죠. 덕데일은 범죄는 유전의 결과라는 견해를 밝힌 대표적 학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덕데일의 자, 뭐예요? 이게 범죄인 가계 연구죠. 그죠? 그래서 범죄인 가계 연구 해가지고 주크가 연구니 칼리카크가 연구니 한 거죠. 범죄는 족보를 연구하는 거잖아요. 족보. 그렇죠? 그래서 선대의 어떤 이제
소질이 후대까지 이어지는지, 즉 범죄성이 유전되는 것인지 이걸 따져본 게 범죄인 가계 연구란 말이에요. 그때 이 덕데일이라는 사람이 주크가 연구, 그죠? 덕데일의 대1 주크가 연구를 통해서 이 범죄성이 유전이 된다, 그죠? 이걸 이제 주장했던 사람이다 알아두시고, 그래서 1번은 맞고, 2번 랑게, 랑에라고도 읽고 랑게라고도 읽고. 자, 쌍둥이 연구, 쌍생아 연구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일란성 쌍생아가 이란성 쌍생아보다 유사한 행동 경향을 보이더라. 이것도 마찬가지. 쌍둥이 연구도, 쌍둥이 쌍생아 연구도 마찬가지로 범죄 가계 연구와 마찬가지로 범죄성이 유전되는 것이다, 그죠? 이거를 증명하기 위한 연구였단 말이에요. 일란성과 이란성 쌍둥이를 서로 비교하는 거. 그래서 2번 랑의 연구도 맞고요. 네, 3번 달가다 클링그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쌍생아 연구를 할 때, 자, 환경적 요인을 고려될 때에도 유전적 요인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다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이 달가다 클링글렌은 쌍둥이 연구를 할 때 유전적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까지도 고려를 하는 거예요. 고려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고려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지금까지 기본적인 쌍생아 연구의 기본은 뭐예요? 일란성 쌍둥이들이 이란성에 비해서 유전적으로 더 일치할 거 아니에요. 원래 하나의 뭐예요? 그걸 뭐라 그러지? 수정란이 나눠져 가지고 두 사람으로 되는 거니까, 원래 처음부터 수정란이 2개여 가지고 각각 쌍둥이가 태어난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유전적으로 더 일치하지 않습니까? 일란성이. 그러니까 얘들의 일란성의 경우에 범죄 일치율도 이란성에 비해서 훨씬 더 높다, 이런 게 연구 결과였는데,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이 달가다 클링글렌 이 사람들은 뭐예요? 환경이란 걸 고려를 해보니까 어떻더라? 일란성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성별이 같다란 거예요. 뭐 생김새도 훨씬 더 똑같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양육 환경을 거의 유사하게 똑같이 같은 옷 입히고 같은 학교 보내고, 그죠? 같은 장난감 사주고 이런 식이란 거예요. 그래서 얘들의 행동이 더 일치되는 거 아니냐. 환경적인 요인을 무시할 수가 없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그런 이제 연구를 쭉 하다 보니까, 그래, 굳이 유전적인 측면을 가지고 이 쌍둥이들의 범죄 일치율을 이걸 비교할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결론에까지 다다른단 말이죠. 따라서 3번 질문에서 달가다 클링그렌이 쌍생아 연구에서 유전적 요인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다라고 주장한 게 아니죠. 환경적 요인을 고려해 봤을 때 유전적 요인의 중요성이 거의 없더라, 별거 아니더라,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3번이 옳지 않습니다. 4번 허칭스와 매드닉, 자, 입양아 연구죠. 자, 어떻게 연구한 거죠? 입양아 연구. 입양아 연구 또는 양자 연구라고 하죠. 양자 연구. 입양아 그리고 친부 그리고 양부, 친모도 되겠고 양모도 되겠고, 서로 간의 범죄성을 비교를 해봤더니 나오죠. 어떤 경우가 제일 높아요? 자, 친부도 범죄자, 양부도 범죄자인 경우가, 입양아가 범죄자인 경우가 가장 많고, 첫 번째. 두 번째가 뭐죠? 친부는 범죄자이고 양부는 범죄자가 아니고, 세 번째는 친부는 범죄자가 아닌데 양부만 범죄자인 경우, 네 번째가 둘 다 아닌데 이놈만 나쁜 놈, 그죠?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어느 부분입니까?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친부만 범죄자인 경우하고 양부만 범죄자인 경우에 입양아가 범죄가 되는 비율이 뭐가 더 높은가, 이거잖아요. 그죠? 이제 이렇게 연구한 것인데, 양부분보다, 4번 질문 다시, 입양아 연구에서 양부모보다 생부모 범죄성이 아이의 범죄성이 더 큰 영향을 준더라,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죠? 근데 이것도 이제 내가 나중에 비판을 많이 받죠. 어쨌든, 자, 옳지 않은 것은 3번이다 알아두시고,
자, 4번으로 갑니다. 교정론 문제죠. 수용자 등 호송 규정. 여러분들 이송 파트 부분에서 제 교재에 수용자 등 호송 규정이 들어가 있죠. 자, 옳지 않은 거 골라보자. 1번 봅시다. 피호송자가 호송 대상인 수용자죠. 도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호송할 때 서류 또는 그 수용자의 금품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수송관서로 송부해야 됩니까? 아니죠. 이 수용자 등 호송 규정에서는 발송관서와 그다음에 수송관서, 그죠? 수송관서 그리고 호송관서 이렇게 개념을 나눠 놓고 있어요. 그죠? 발송관서에서 수송관서로 이송이 되는 것이고, 이 이송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호송관서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수용자가 도주했어. 서류하고 보면 수송관서 이송 가는 대로 돌려줍니까? 이송을 아직 못 갔잖아요. 이송 도중에 도망간 거잖아요. 지금 도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수송관서로 송부하는 게 아니고 발송관서로 다시 돌려보내야 되는 거죠. 발송관서에 반환을 해야 됩니다. 1번이 옳지 않고, 자, 2번, 3번, 4번은 다 여러분들 익히 잘 아시는 거죠.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즉 교정시설에서 교정시설로 호송은 교도관이 행하는 것이고, 그 밖의 호송은요, 경찰관이나 아니면 검찰청 직원이 하는 것이죠. 그죠? 3번, 송치 중에 영치금품을 호송관에게 탁송했습니다. 그러면 호송관서의 보관 책임이 있죠. 맡겼으니까 당연히 보관 책임이 호송관서에 있는 것이고, 그러지 아니한 때에는 발송관서의 보관 책임이 있다. 그래서 그 뭐예요? 영치금품을 호송관에게 탁송했다는 건 뭐예요? 이송할 때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호송을 맡은 호송관서가 책임을 지겠죠. 근데 뭐예요? 탁송을 안 하고 별도로 보낼 때는 발송관서의 책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얘기다. 4번, 호송관의 여비, 호송 비용은 호송관서가 부담하나? 호송관서, 그죠? 피호송자를 규정시설이나 경찰관서에서 숙식하겠다. 그러면 그 비용은 교정시설이나 경찰관서가 부담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뭐 그렇게 뭐 넓지가 않으니까, 전국이 일일 생활권이니까 뭐 도중에 숙식해야 되고 그럴 경우는 없겠죠. 근데 혹시라도 무슨 일이 사정이 있어서 숙식을 하게 되면 어차피 다 같은 국가기관이니까, 그죠? 그 비용을 그 숙식한 교정시설이나 경찰관서가 부담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4번까지 했죠? 5번 가봅시다. 형해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정자문위원회. 자, 교정자문위원회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했죠. 왜? 규정이 바뀌었으니까. 옛날에는 소장의 자문기구였고, 그래서 교정시설에 교정자문위원회를 둔다라고 돼 있었단 말이죠. 근데 개정이 됐죠. 개정이 돼가지고 지방교정청장의 자문에 응하는 것이고, 따라서 지방교정청에 교정자문위원회를 둔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구성에 관한 규정들도 다 바뀌었죠. 그죠?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떡하니 나왔어요. 자, 5번에 1번 질문. 수용자 관리, 교정교화 등 사무에 관한 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교도소에 교정자문위원회를 둔다? 옛날 얘기죠? 지금은 아니죠. 지방교정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교정청에 교정자문위원회를 둡니다. 1번 틀렸고, 2번. 교정자문위원회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해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송하며, 위원은 뭐 외부 인사 중에서 소장 추천을 받아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다. 자, 상당히 문장이 길죠? 자, 하나하나씩 뜯어봅시다. 교정자문위원회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가 아니고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이거는 맞아요. 이 부분은 맞고, 위원은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 중에서, 자, 교정자문위원회 외부 인사만으로 구성이 되죠. 여기까지 맞습니다. 누구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다? 소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 장관의 위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 소장이 자문기구가 아니잖아. 이제 더 이상 규정이 바뀌었잖아요. 교정자문위원회가 지방교정청장의 자문기구 아닙니까? 교정자문위원회. 그러니까 누구의 추천을 받겠어요? 지방교정청장의 위촉을 받아서 지방교정청장의 추천을 받아서 법무부 장관이 위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군데가 틀렸죠. 5명 이상 7명 이하가 아니고 10명 이상 15명 이하. 세 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구나. 그 다음에
누구의 추천? 소장의 추천이 아니고 지방교정청장의 추천. 두 군데가 틀린 거예요, 지금. 3번 봅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요. 바쁘시단 말이야. 그럼 누가?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그죠? 근데 부위원장도 또 바쁘네.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그러면 위원 중 연장자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까? 아니죠.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부위원장이 대행. 두 번째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대행. 이렇게 순서가 간다. 그래서 3번도 옳지 않습니다. 4번 교정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4명 이상 여성으로 하는 거 맞죠? 그죠? 예전에는 이제 소장의 자문기구였을 땐 2명 이상이었는데 이 지방교정청장의 자문기구로 바뀐 뒤로는 4명 이상이 여성이어야 돼요. 그죠? 4번이 옳은 얘기. 6번 가봅시다. 자, 형집행법상 징벌에 대한 설명. 자, 징벌 간만에 나오는 문제죠. 옳지 않은 것은 1번 봅시다. 수용자가 징벌이 집행 중에 있거나 징벌이 집행이 끝난 후 또는 면제되는 6개월 내에, 자, 징벌 집행 중에 또는 징벌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되는 6개월 내에 다시 징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얘는 징벌을 받았는데 또는 징벌 받고 있는 중인데 또 사고 친 거잖아. 정신 못 차린 거지. 그럼 어떻게 된다? 자, 징벌 중에서 14가지 징벌 중에서 경고는 빼고 나머지 13가지의 징벌에 장기의 얼마? 2분의 1이죠. 2배가 아닙니다.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죠? 경고는 빼야 돼. 왜? 경고를 어떻게 2분의 1을 가중해? 그래서 1번은 맞고,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징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 자, 징벌 대상자라고 하는데, 자, 이 사람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조사기한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자, 징벌 대상자에 대해서 조사기한 중 분리 수용할 수 있죠. 근데 그 분리 수용할 수 있는 사유가 뭐예요? 한 3가지가 있죠. 뭐예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더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더라. 세 번째가 다른 사람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더라. 그러면 조사기한 중 분리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2번 질문을 봤더니 어느 부분이 문제인 거예요? 자, 수용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한하여 조사기한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한하여라는 표현은 뭐예요? 한하여. 그거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 증거인멸. 왜? 뭐요?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 3가지잖아요. 이거에 오직 하나밖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2개가 더 있어. 그죠? 이 표현이 틀린 거예요. 이 표현이 틀린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2번이 옳지 않다. 3번. 자, 징벌위원회는 징벌을 의결할 때, 자, 징벌 의결, 징벌위원회에서 하는 거 알고 계시죠? 행위의 동기 및 정황 등등등 그 사정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더라. 그러면 그 수용자에 대해서, 자, 기간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 기간 내에서 징벌 집행을 유예할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자, 징벌의 집행을 유예하는 거, 누가 해주는 거? 어디서 해주는 거? 소장이 해주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징벌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해주는 거예요. 기간이 얼마?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 3번 질문 맞습니다. 4번 징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서 5명 이상 7명 이하 맞고요. 위원장이 누구다 그랬죠? 소장이 아니라고 그랬죠. 소장이 바로 다음 순위자라고 했었죠. 4번 질문도 맞더라. 자, 7번 가봅시다. 자, 문제, 그 판례 문제. 제가 이제 편의상 아까 분류할 때 형사정책론 부분에다가 넣어놓긴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출제 범위를 벗어났어, 이거는 솔직히. 예?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이런 거를 교정과 개론해서 시험을 내시다는 게. 어쨌든 문제가 출제가 됐으니까 한번 풀어는 봅시다. 자, 7번 문제. 형의 집행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봅시다. 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돼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얘가 그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뭐예요? 미결 구금일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즉 외국에서 구치소에 있었던 거야.
그래서 외국에서 미결 구금됐던 그 일수를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경우로 봐서 국내 법원에서 선고된 유죄 판결의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해야 됩니까?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죠. 이건 형법 문제입니다. 형법 문제예요. 그죠? 미결 구금 일수의 산입에 관한. 그래서 이거에 관한 이제 판례가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판례를 이제 해설에 넣어놨는데, 대법원 전환합의 제 2017도 5977 판례죠. 자, 줄을 그어놓은 부분을 한번 보세요. 형법 7조는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규정은 뭐냐? 외국에서 처벌을 받았으니까, 그죠? 그 똑같은 행위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또 처벌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죠? 범죄는 하나인데 외국에서 처벌을 받았어. 근데 그 행위 때문에 그 행위가 그 나라 법에만 저촉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법에도 저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처벌받고 우리나라에서 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나라에서 처벌받은, 즉 그 나라에서 외국에서 콩밥 먹은 일수를 우리나라에서 처벌할 때 뭐예요? 그 우리나라에서 선고하는 형에 처벌할 때 그 나라에서 콩밥 먹은 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리나라에서 형을 선고할 때 산입한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 의미와 관련해서 자, 두 번째 줄근 부분. 자,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이란 그 문헌 취지에 비춰서 어떤 의미다? 외국 법원의 유죄 판결에 의해서 자유형이나 벌금형 등의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제로 집행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다? 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무죄 판결을 받았어. 그러니까 얘는 좀 이런 상황이야. 가벼운 놈이 있는데 범죄를 저질렀어. 이 범죄 때문에 외국에서 형사 재판을 받아요. 재판을 받는데 그 기간 동안 미결 구금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형사 재판이 뭘로 끝났어? 무죄로 끝났어. 무죄 판결이 나와가지고 당연히 석방됐겠죠. 그리고 나서 이놈이 우리나라 들어오니까 자, 한국에서 이놈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또 공소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판결이 나왔죠. 당연히 유죄 판결이 나왔겠지. 그래야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유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 유죄에 대해서 형벌을 선고했을 거 아닙니까? 이때 이 외국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기간 동안 미결 구금이 됐던 이 일수를 이 형벌에 산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왜? 형법 7조에 규정하고 있잖아. 이 얘기거든요. 그죠? 자, 이 사람은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외국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무의결 구금되었더라도 이걸 가지고 유죄 판결에 의해서 형이 실제로 집행된 걸로 볼 수 있겠습니까? 무죄 판결 받았잖아. 응? 미결 구금은 형벌의 집행은 아니잖아요. 유사성은 있지만 엄밀히 따르면 형벌의 집행은 아니란 말이에요. 형벌의 집행이 아니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유죄 판결 때문에 미결 구금이 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다시 공소제기가 돼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형벌이 선고됐을 때 이 외국에서의 미결 구금 기간을 여기다가 산입을 못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판례의 입장이다. 어렵죠? 처음에 저도 이 문제를 보고 이 뭐 하는 짓이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그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할 수가 없다. 산입 안 해도 된다라고 보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이다. 1번이 옳지 않고요. 자, 2번 봅시다. 처단형은 선고형의 최종적인 기준이 되므로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양형의 과정 보시면 처음에 법정형이 있었죠. 뭐예요? 법정형. 법에 정해진 형벌이에요. 자, 살인죄를 저질렀다.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때 말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인 거예요. 그럼 법정형 기준에서 처단원형을 정합니다. 법률상 가중 사유가 있거나 강경 사유가 있거나, 그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유가 있거나 유리한 사유가 있거나 이것들을 자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해가지고 처단형의 범위를 정해요.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형벌을 선고할 선고형을 정하는 거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양형의 과정이. 자, 이때 처단형은 선고형의 최종적인 기준이 되므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범위는 법률에 따라서 엄격하게 정해야 됩니다. 별도의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자, 형법 56조에 열거하는 가중, 감경 사유, 즉 법에 정해져 있는 가중,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성질의 감경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법정형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처단형을 정한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거는 어디에? 형법에 정해진 것들만 해야 됩니다. 형법에 있는 것들만. 형법에 없는 걸 가지고 이놈은 생긴 게 마음에 안 들게 생겼으니까 더 가중. 얘는 좀 불쌍하게 생겼으니까 깎아주고. 이게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법에서 말하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사유가 없다면 함부로 가중 감경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게 이 판례의 입장인 것이죠. 그래서 2번은 맞는 얘기. 3번 봅시다. 판결 주문에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되었다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형사보상. 자, 무죄 선고됐을 때, 무죄 판결 났을 때 형사보상 청구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형사보상을 배웁니까? 아니죠. 그죠? 형사소송법도 아니고. 그죠? 그 경우라도 미결국 밀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유죄에 대한 번영에 산입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그 번영이 실형이든 집행유예가 부과된 형이든 불문하고 그 산입된 미결국 밀수는 형사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3번이 맞는 거죠? 이것도 되게 어려운 판례예요, 사실은. 도대체 이걸 왜 교정학개론에서 냈는지 모르겠어요. 형법도 아니고 형사소송법도 아닌데. 자, 봅시다. 경합범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범죄를 여러 개를 저지른 거예요. 여러 개를 저지른 거죠. 자, 을이라는 녀석이 A라는 범죄를 저지르고 B라는 범죄를 저지르고 일단 두 개만 합시다. 이걸 이제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 이거는 유죄. 근데 나머지 비범죄는 무죄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유죄 선고됐으면 이에 대해서 콩밥을 먹으면 되죠. 형벌 이제 선고해서 집행을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무죄 판결이 난 이 부분이에요. 무죄 판결이 나면 이거는 형사보상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AB 범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을을 어떻게 했었던 거예요? 미결구금을 했던 거예요. 미결구금. 그죠? 구속을 시켰던 겁니다. 그러면 미결구금일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산입할 수가 있잖아요. 형벌에 산입할 수가 있잖아요. 자유형에 대해서 산입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결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유죄에 대한 번영이 산입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미결구금일수를 이 유죄로 인한 쉽게 말하는 자유형에 산입을 해줬단 말이죠. 산입을 해줬어. 그러면 이 산입된 미결구금일수는 형사보상이 되지 않는다. 왜? 이 미결구금이 A라는 범죄에 대해서도 미결구금이 있고 B라는 범죄에 대해서도 미결구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B라는 범죄는 무죄가 나와버렸어. 무죄가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이 지금 무죄인데 구금을 해놨잖아요. 무죄인데 구금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럼 형사보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이 미결구금일수를 이 A라는 범죄에 대해서 전부 다 산입을 해버린 거야, 지금. 그죠? 그러면 전부 다 여기다가 산입을 해버렸다. 그러면 여기로 들어가는 부분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여기에다가 전부 다 산입을 해줬으니까 B라는 범죄 때문에 미결 구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소송이 안 된다. 뭐 이런 논리죠. 4번은 형집행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조문이죠.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위원은 자, 학직과 경험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형사소송법 471조의 2에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 이런 문제를 교정학개론에서 내는지 도통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죠? 알 수가 없죠. 어쨌든 이 7번 문제가 이번 9급 공채시험 교정학 개론 문제에서 가장 까다로운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틀리란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한 문제는 틀리고 시작을 해라라는 거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틀렸다라고 해서 맞추지 못했다고 해서 아쉬워할 필요 없어요.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뭐예요? 시험을 공부하고 시험을 치르는 첫 번째 목적은 뭐예요? 쉬운 거, 쉬운 문제 맞추자, 틀리지 말자예요. 왜? 쉬운 문제는 다른 사람들도 다 맞추는 거니까, 응? 다수가 맞추잖아요. 이걸 나만 틀려봐. 다른 사람들은 플러스 1인데 내가 이걸 틀렸어. 마이너스 1이네. 뭐 어떤 차이가 난다? 두 문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 문제 차이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죠? 그리고 나서 이게 정복이 됐을 때 두 번째로 어려운 문제를 가는 거야. 이거는 반대죠.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틀립니다. 나도 틀렸네.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없어. 차이가 없다고. 그죠? 이 생각을 하세요. 쉬운 문제를 틀리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맞추는 게 우리가 공부하는 첫 번째 목적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해결할 문제야. 그죠? 그래서 이런 7번 문제는 맞히면은 좋은 거고, 찍어서 맞추면 좋은 거고, 틀렸다고 해서 안타까워할 필요는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그죠? 뭐 사지선다이니까 확률은 25%겠지만, 실제 정답률은 더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아쉬울 필요 없다. 자, 8번 문제로 갑시다. 형집행 법령상 수용자 이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죠. 자, 1번 법무부 장관은 이송 승인에 관한 권한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정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이 이송 승인권을 지방교정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거 맞죠? 근데 뭐에 따라서? 법무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위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형집행 법률에서 위임을 하잖아요. 어디로? 대통령령, 그 다음에 법무부령,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위임을 할 때 이렇게 위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위임을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이 중에서 뭐가 훨씬 더 많다?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상대적으로 시행령,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경우가 적죠. 그래서 이 경우는 반드시 좀 알아두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이 이송 승인권을 지방교정청장에게 위임하는 경우였던 겁니다. 그래서 1번 옳지 않고, 자, 2번 수용자를 이송하는 경우에 의무관으로부터 수용자가 건강상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보고를 받으면 이송을 중지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누구에게 알려야 되는 거야? 이송 받을 소장에게 알려야 되겠죠. 오늘 이송하기로 돼 있는데 얘가 몸이 안 좋아서 힘들다네. 뭐 오늘 못 가게 됐어. 응? 알고 있어. 이렇게 알려줘야 되죠. 그죠? 이송 받을 소장에게 알려야 됩니다. 3번 소장은 수용자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서 필요하다 인정하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치료감호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자, 여기도 이송이 나오죠. 또 승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는 뭐 지방교정청장한테 위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지금 뭐예요? 교정시설에서 어디로 이송하는 거예요, 지금? 치료감호시설로 이송하잖아요. 그렇죠? 이송을 합니다. 그러면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 구분이 됩니까? 쉽게 말하면 교도소에서 치료감호시설로 이송을 하는 거야.
교정시설은 법무부 산하기관이라 하지만 교정본부에 소속돼 있고, 치료감호시설은요, 법무부 옛날에 보호국, 지금은 범죄예방정책국의 소속입니다. 달라요. 그러면 이 이송을 승인할 때 지방교정청장이 승인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누가? 법무부 장관이 이송 승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3번이 옳은 얘기. 4번 수용자가 이송 중에 징벌 대상에 의해서 또는 다른 교정시설에서 징벌 대상의 행위란 사실이 이송된 후에 발각이 됐네. 그러면 그 수용자를 인수한 누가 인수했겠어요? 이송이니까. 이송관, 즉 이사관, 교정시설의 소장이 징벌을 부과하겠죠. 인수한 지방교정청장이 그 수용자를 인수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인수한 소장이, 즉 이송관, 대소장이 징벌을 부과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옳은 것은 3번밖에 없다. 9번 갑니다. 자, 시행규칙상 외부 기업체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용자의 선정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자, 외부 통근 작업입니다. 두 가지 패턴이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자, 첫 번째 형태는 말 그대로 외부 기업체 통근해서 작업하는 거. 두 번째 형태가 교정시설 안에 있는 외부 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이거 물어보고 있죠. 좀 문제를 보면 외부 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용자의 선정 기준 그랬으니까 이 첫 번째 형태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업번 보시면 19세 이상 65세 미만 맞습니까? 65세 미만은 맞는데 19세 이상이 아니죠. 18세 이상이죠. 18세 이상. 기억번 옳지 않고. 그럼 기억번이 들어간 건 답이 아니야. 2번, 4번 지우고 1번 아니면 3번이죠. 그죠? 자, 니은번 해당 작업성이 건강상 장애가 없을 것. 맞죠? 디귿번 봅시다. 뭐예요? 일반 경비 초급입니까? 아니죠. 외부 기업체 통근한 경우는 개방 완화까지죠.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 기업체 작업장에 통근한 경우는 개방 완화 일반까지죠. 그죠? 틀렸죠. 디귿번도. 리을번 가족 친지 등등등과 접견, 편지, 수수, 전화통화 등으로 연락하고 있을 것. 이건 맞죠. 그죠? 그리고 미음번 집행할 형계 7년 미만이고 직업훈련이 제한되지 아니할 것. 그게 아니라 집행할 형계 7년 미만이고 가석방이 제한되지 아니할 것.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은 뭡니까? 니은하고 리을밖에 없죠. 그죠? 1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걸 물어봤으니까 다음에는 이걸 물어볼 수도 있죠. 대비하셔야 됩니다. 10번 가봅시다. 시행규칙상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옳은 거 물어보고 있죠. 자, 지금 봤더니 1번, 자, 임산부인 수용자, 여성 수용자를 말한 거죠. 2번은 소년 수용자, 3번은 외국인 수용자, 4번은 노인 수용자에 관한 얘기예요. 뭐예요? 우리가 특별한 보호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봤던 수용자들이 여기 줄줄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 내용입니다. 자, 1번 소장은 임산부인 수용자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정시설 근무하는 교도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양의 죽 등의 주식과 별도로 마련된 부식을 지급할 수 있다. 맞는 것 같은데 자, 누구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교도관의 의견이 아니죠.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 즉 의무관 아저씨의 의견을 들어서 지급할 수 있는 거죠. 1번 옳지 않고. 2번 소년 수용자의 나이 적성 등을 고려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전화통화 횟수 늘릴 수 있죠. 근데 접견 횟수는 늘릴 수 없나요? 아니죠. 자, 애들이잖아요. 범죄자들이긴 하지만. 가족들 많이 자주 보고 싶겠죠. 그래서 전화통화 횟수 늘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접견 횟수도 늘릴 수 있습니다. 2번도 옳지 않고. 3번 외국인 수용자가 질병 등으로 위독하거나 사망했어. 그러면 알려야 됩니다. 그의 국적이나 시민권에 속하는 나라의 외교 공관 또는 영사관의 장이나 그 관원 그리고 또 누구? 가족에게 이를 알려야 되는데 자, 10일
10일 이내. 10일 이내가 맞겠습니까? 즉시 알려야 됩니다. 즉시. 10일이면 뭐예요? 사람이 죽고 10일이 지난 후에 알린다는 거는 장례 절차가 그 이후에 진행이 된다. 가족에게 그 10일 이후에 인계가 된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동안 뭐예요? 그럼 냉동고에 쳐놓겠다. 그 얘기예요. 지금 영안실에다가 즉시 알려야 되는 거예요. 10일 이내가 아닙니다. 4번이 이런 거죠. 노인 수용자가 거동이 불편해서 혼자 목욕하기 어려워. 그러면 요즘 그 뭡니까? 그 복지 사업으로 뭐 거동이 어려우신 그 분들, 나이 드신 분들 그 뭐 외출 같은 거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뭐 먹을 것 챙겨드리고 또 목욕 서비스 같은 것들도 지자체에서 막 제공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 누가 한다? 교도관, 자원봉사자 또는 다른 수용자로 하여금 목욕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그죠? 4번이 옳습니다. 자, 10번까지 갔죠? 빨리 해야 되겠네. 11번입니다. 자, 소년 사건 처리 절차 옳지 않은 거 보자. 1번,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누굽니까? 척법 소년이죠. 척법 소년. 이 녀석을 잡았어. 그러면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나요? 아니죠.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됩니다. 송치해야 되는 거예요. 1번이 옳지 않다. 2번, 보호사건을 송치받은 소년부는 보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사건을 다른 관할 소년부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렇게 인정되면 어떻게 되죠? 관할에 속하는 소년부로 이송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죠? 구별해 줍니다. 그 다음에 3번, 소년 판사는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일을 지정하여, 자, 소환할 수 있다. 오라고 할 수 있죠. 누구입니까? 소환의 대상이. 사건, 본인, 보호자, 참고인 3명이에요. 3명. 기억하시고. 4번, 소년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 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 즉, 불처분에 관한 얘기죠. 그러면 그 취지의 결정, 즉 불처분 결정을 하고 이를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됩니다. 1번이 옳지 않은 것. 12번으로 갑니다. 실증주의 학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자, 1번 페리 주소 찾아보세요. 실증주의 학파 중에서 이탈리아 학파. 그죠? 이탈리아 학파의 페리가 나오죠. 범죄자의 통제 밖에 있는 힘이 범죄성의 원인이므로 범죄자에게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걸 가지고 혹시 이게 틀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의미를 잘 뜯어봐야 돼요. 자, 페리가 뭐라고 얘기했다? 범죄자의 통제 밖에 있는 힘이 범죄성의 원인이므로 이 표현이 뭐예요? 그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서 범죄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표현이에요. 그죠? 그게 뭐다? 소질이나 실증주의에서 그러잖아요. 소질, 환경이 범죄의 원인이다. 소질,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범죄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어. 결정론. 이게 실증주의의 기본적인 포맷 아닙니까? 형태. 그죠? 범죄자의 통제 밖에 있는 힘이 범죄성 원인이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 영향을 받아서 범죄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범죄자에게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도덕적으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 개인적 도덕적으로 책임을 묻는 건 어느 입장의 얘기? 고존주의의 얘기. 그죠? 고존주의 얘기. 페리는 뭘 얘기를 하죠? 사회적 책임론. 특히 페리는 롬브로조, 소질을 강조한 이탈리아 학파에 속하는 롬브로조의 제자지만 독자적으로 범죄의 사회적 원인, 환경의 중요성을 페리는 주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페리 주장 내용 보시면 사회적 책임론이라는 표현이 있는 거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1번 옳고 2번 범죄 연구에 있어서 체계적 객관적인 방법을 추구해야 된다.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범죄 원인을 연구하자. 그 전에 고존주의에 비해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실증주의의 출발인 것이고 2번 맞고요. 3번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합리적, 경제적으로 계산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계산하여 결정한다. 자의적이고 불명확한 법률은 이런 합리적 계산을 불가능하게 하며 범죄 억제에 좋지 않다라고 봤다. 이건 어느 입장이에요? 방금 제가 강조한 표현 있죠. 계산하여 결정한대요.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내가 계산을 때려봐가지고 내가 이 범죄를 저지르는 게 나한테 이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범죄를 저지르는데 오히려 나한테 손해가 날 것 같다.
그죠? 오히려 콩만 잡혀가지고 콩만 먹게 되면 더 손해가 날 것 같다. 그럼 안 한다는 거죠. 그죠? 뭐죠? 자유의지, 자유의사에 의해서 자신의 행동을, 그죠? 범죄 여부를 선택을 하는 거죠. 선택.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3번은 어느 입장의 얘기입니까? 실중주의가 아니라 고존주의 학파의 얘기죠. 고존주의 학파의 얘기입니다. 3번이 옳지 않아요. 4번, 범죄는 개인의 의지에 의해 선택한 규범 침해가 아니라 범죄를 개인의 의지에 의해 선택한 규범 침해로 보는 입장은 고존주의고, 그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분석 가능한 개인적 사회적 원인, 다른 말로 뭐 소질, 환경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봤다. 실중주의 맞죠? 3번이 옳지 않습니다. 13번 갑니다. 소년법원의 특성. 자, 이것도 좀 까다로웠을 것 같아요. 1번 보시면 소년법원은 반사회성 있는 소년의 형사처벌을 지양하며, 지양이란 표현이 뭐죠? 지양하고, 한번 해드렸죠 이거. 지양하고 지향하고 전혀 의미가 다르다고요. 지양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얘기고, 그죠? 가장 간단하게 비교하면 지향은 그렇게 되도록 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년의 형사처벌을 지양한다는 얘기는 되도록이면 소년을 처벌적으로 몰아가지 말자 얘기하는 거죠. 그죠? 건전한 성장, 바르게 키우기 위한 거죠. 교화 개선, 재활, 철학 이런 것들을 이념으로 한다. 우리 소년법의 이념이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소년을 엄벌히 차는 게 소년법의 목적이에요? 아니에요.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그죠? 그걸 도모하는 게 소년법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소년을 엄격하게, 엄중하게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1번 맞고, 2번 소년법원은 자, 범죄 소년은 물론 촉법, 우범 소년 등 다양한 유형의 문제에 개입하여 비행의 조기 발견 및 조기 처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소년법에서 보호사건, 소년부가 하는 보호사건의 대상이 범죄, 소년, 촉법, 소년, 우범 소년 다 해당이 되죠. 특히 우범 소년 부분, 그죠? 얘가 제가 어떻게 설명했죠? 싹수가 노란 애들이라고 그랬죠. 근데 아직 뭔가에 사고를 친 건, 본격적으로 사고를 친 건 아니라고 그랬죠. 싹수가 노랄 뿐이다. 하지만 걔들에 대해서도 소년법원이 개입을 한다고 했죠. 왜? 예방, 범죄 예방, 비행 예방을 위해서, 예방주의. 그래서 비행의 조기 발견, 조기 처리를 하고 있다. 맞죠? 3번, 소년법원의 절차는 일반 법원에 비해서 비공식적이고 융통성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소년법은 직권, 법원의 직권, 즉 소년법원의, 소년부의 직권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렇죠? 소년부에게 재량을 주는 거예요. 재량을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비공식적이고 융통성이 있을 수밖에 없죠. 4번, 소년법원은 감별 또는 분류심사 기능과 절차 과정이 잘 조직되어 있지 못한 한계가 있더라. 우리 소년법에 뭐 있습니까? 소년부에서 조사관에게 사건 본인, 이 말썽쟁이들에 대해서 조사하도록 명할 수도 있고요. 또 전문가의 진단을 고려해서 조사 심리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임시조치 있었죠. 소년 판사 임시조치. 그죠? 거기서 보시면 소년 분류심사원 위탁 이런 조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감별이라는 게 참 표현이 그런데 쉽게 말하면 이 녀석의 이 어린 놈의 이 말썽쟁이 어린 놈의 범죄 위험성 이런 것 정도를 이제 판단을 해보는 절차인 거예요. 감별이라는 게. 그런 절차들이 다 구비되어 있다라고 본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잘 조직되어 있지 못하다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는 아닙니다. 4번이 옳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14번 갑니다. 보호실 수용에 대해서 옳은 거 골라보자. 자, 1번 봅시다. 수용자가 교도관 제재에도 불구하고 설환행위. 자, 설환행위가 포인트죠. 설환행위를 계속해서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보호장비를 사용해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보호실에 수용할 수 있나요? 자, 보호실은 뭐예요? 수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죠? 수용자가 보호가 필요하니까 보호실에 넣는 거야. 근데 지금 얘는 뭐야? 설환행위잖아. 설환행위. 손괴, 설환. 이 경우는 뭐다? 보호실이 아니고 진정실이죠. 진정실 수용의 셈입니다.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아요. 자, 2번 봅니다. 보호실 수용 기간 15일 이내 특히 계속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해서 1회당 7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죠. 그죠?
3번, 2번 맞죠? 자, 그리고 그 연장할 때 그 사유를 누구에게 알려줘야 됩니까? 처음에 수용할 때나 수용 기간을 연장할 때 그 수용자 본인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가족에게 알려줘야 된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그죠? 3번 틀리죠? 4번, 수용자를 보호 시에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계속하여 얼마를 초과할 수 없나요? 자, 15일, 7일, 3개월 이렇게 외우자 그랬죠. 그죠? 15일, 7일, 3개월. 그죠? 계속하여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는 겁니다. 옳은 것은 2번. 자, 15번 접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1번 보세요. 자, 수용자가 누구와 접견하죠? 소송 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죠. 여기서 말하는 소송 사건은 형사 사건이 아니에요. 민사 사건, 뭐 행정 사건, 뭐 헌법소원 사건, 뭐 이런 것들입니다. 헌법소송 사건. 자, 그런 경우로서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더라. 그러면 접촉 차단 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한다. 그렇죠? 이거하고 4번 질문 먼저 봅시다.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한다. 그러면 접촉 차단 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자, 접촉 차단 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한다고 접견하게 할 수 있다고 구별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1번, 4번은 둘 다 맞아요. 맞는 내용입니다. 그죠? 해설해 보시면 형제병법 41조 제2항하고 40조 제4항이 소개가 됐으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지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2번, 수용자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속권 회복 또는 재심 청구 사건의 대리인이 되는 변호사 접견할 수 있죠. 그죠? 그때 그 접견할 수 있는 횟수가 월 4회입니까? 아니죠? 소송 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 접견하는 경우가 월 4회이고 상속권 회복 또는 재심 청구 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 접견할 수 있는 횟수는 사건당 2회입니다. 사건당 2회.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아요. 3번 질문은 접견 내용의 청취 기록 녹음 녹화 사유죠. 접견 내용의 청취 기록 녹음 녹화 사유. 어떻게 외우자? 증저교시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죠. 증거인멸, 형사법리 조처, 그다음에 뭐야? 교시. 3번 맞고 4번도 맞았던 것이고 옳지 않은 것은 2번. 16번 갑시다. 자,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 형사조정제도가 있죠. 그죠? 그 형사조정 대상 사건으로서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경우 물어보겠습니다. 자, 봤더니 뭐예요? 1번 피의자가 도주할 염려가 있어. 2번 기소유예 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3번 공소시효 완성 인도가 있어. 4번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뭡니까? 형사조정에 회부하면 안 되는 경우죠. 외우자 그랬죠. 어떻게 외우자? 주, 인, 공, 불기소. 여기에 해당하면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없죠. 주는 뭐예요? 1번 도주 염려가 있습니다. 이는 뭐예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습니다. 그죠? 이건 1번, 이건 4번. 공은 뭐예요?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했어요. 3번에 있죠? 그리고 불기소는 뭐예요? 불기소 처분 사유에 해당하면 명백하더라. 여기에 해당하면 형사조정 절차에 회부할 수가 없죠. 다만 이 불기소 부분에서 뭐가 있죠? 다만 가로 안에 해가지고 기소유예 사유에 해당하면 이거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기소유예 사유에 해당하면 제외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기소유예에 해당하면 형사조정에 회부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제외되니까 이거는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거 많이 설명드렸죠?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경우 2번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7번 갑시다. 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갱생보호제도. 자, 보안처분에 관한 얘기 또 나왔죠? 옳지 않은 거. 1번. 장관은 갱생보호 사업 허가 취소 또는 정지하라는 경우 청문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1번 맞고 2번 장관은 갱생보호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 허가를 받은 후 6개월 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더라 허가를 취소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보호관찰 등에 관한 70조에 나오는 얘기죠. 그리고 3번 자 이것만 알고 있어도 이 문제는 맞추는 거예요. 갱생보호는 갱생보호 대상자의 신청에 의한 갱생보호와 법원의 직권에 의한 갱생보호로 규정되어 있다.
자, 이거 한번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갱생보호를 신청에 의한 갱생보호, 그 다음에 직권에 의한 갱생보호. 다른 말로 임의적 갱생보호, 유권적 또는 필요적 갱생보호, 이렇게 나누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안 맞는 말이야. 일본이 이렇게 해. 일본이 이렇게 해.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것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에 의한 갱생보호만 규정을 하고 있고, 직권에 의한 갱생보호는 규정을 안 해요. 직권에 의한 갱생보호는 뭘 말하냐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집행유예 때 플러스 보호관찰하는 거 있죠. 응? 또 선고유예할 때 보호관찰할 수 있는 거 있죠. 가석방 할 때 필요적 보호관찰하는 거 있죠.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또는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법무부 장관의 가석방 허가에 의해서, 그죠? 법원 또는 행정기관에 의해서 행해지는 보호관찰들, 이거를 직권에 의한 갱생보호, 유권적 갱생보호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거를 합쳐서 갱생보호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부르잖아요. 그죠? 학문적으로만 이렇게 분류가 된 거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이거에 의한 갱생보호만 규정을 하고 있다니까. 규정이 있고, 이거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갱생보호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죠? 4번은 많이 봤던 질문일 테니까 3번이 옳지 않습니다. 18번입니다. 지역사회 규정의 형태로 옳지 않은 것, 그래 돼 있죠? 지역사회 규정의 형태, 그래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그 전환, 다이버전, 그 다음에 옹호 또는 원조라고 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뭡니까? 재통합. 이 세 가지를 듭니다. 근데 4번에 있는 범죄자의 선별적 무력화라는 건 이게 지역사회 규정의 형태겠습니까? 자, 선별적 무력화의 개념, 혹시 이걸 몰랐더라도 선별적 무력화의 개념하고 지역사회 규정의 개념을 알고 있으면 이거는 답이 뻔히 나오는 문제예요. 자, 지역사회 규정 어디서 하는 겁니까? 문제에서 또 친절하게 넣어줬어. 지역사회 규정. 가로 안에 사회 내 처우. 뭐야? 사회 내 처우란 건 수용, 구금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 지역사회에서 가둬놓지 않고 범죄재단, 지역사회에서 범죄재단 처우를 한다는 거잖아요. 이거하고 선별적 무력화하고 이게 연결이 됩니까? 선별적 무력화는 뭡니까? 선별하자. 그래서 무력화시키자. 중범죄자 또는 거듭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애들, 누범, 이런 애들을 어떻게 함으로써 장기간 구금을 함으로써 사회 안전을 지키자, 그 얘기 아니에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수용을 해버리잖아. 응? 이거하고 안 맞죠? 그죠? 이게 연결이 될 리가 없단 말이에요. 4번이 지역사회 규정의 형태가 아닌 겁니다. 자, 19번입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법원이 19세 미만, 자, 미성년자에 대해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반드시 포함하여 부과해야 되는 준수사항으로 옳은 것을 골라봐라 라고 돼 있죠. 자, 이것도 뭡니까? 이 문제가 최근에 이 부분이 이제 개정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설명드릴 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자, 이 규정이 들어간 건 누구 때문이다?
조두순 때문이다라고 강조하는 의미에서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자, 두 가지를 포함해서 준수사항을 보고해야 된다. 그게 뭐였다? 1호, 야간 또는 아동 청소년의 통화시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하고, 그 다음에 3호, 피해자 등 특정인의 접근 금지. 이 두 개를 포함해서 준수사항을 부과해야 돼. 다만 첫 번째 준수사항 1호, 그죠? 자,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을 부과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예외가 있다는 거죠. 그럼 예외가 없는 건 뭐예요? 3호잖아요. 피해자 등 특정인의 접근 금지. 이건 예외가 없죠. 반드시 포함해서 부과되는 준수사항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3번이 답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예요.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범죄상 치료 감호. 자, 이건 어려운 게 아니죠. 자, 1번. 치료 감호 대상자는 의사 목능력이나 심신미약으로 인하여 형이 강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징역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다. 맞아요? 이걸 맞다고 하시면 안 돼. 그죠? 두 군데가 틀렸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의사 무능력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의사 무능력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물론 심신상실 중에 한 종류로서 의사 무능력이라는 게 있을 수는 있으나 의사 무능력이란 건 그 형법상의 용어가 아니에요. 그죠? 심신상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은 뭐야? 책임을 물을 수가 없으니까 처벌을 못 하죠. 그죠? 범죄가 성립 안 되니까. 근데 심신미약은 뭐예요? 책임이 부족하죠. 그죠? 그래서 온전한 책임은 물을 수 없지만 뭐예요? 책임을 묻지 못할 건 아니죠. 따라서 처벌이 가능하지만 얘가 온전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니까 뭐예요? 형을 강경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거. 그죠? 그래서 심신상실, 심신미약 이 두 개를 묶어서 심신장애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심신장애인이 어떤 범죄를 저질러야 돼? 징역형 이상이 아니고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을 때 치료감호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죠? 두 부분이 틀렸습니다. 의사 무능력 부분, 그 다음에 징역형 이상이 아니고 금고 이상. 그죠? 금고 이상. 2번 보시면 피치료감호제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기간은 심신장애인, 정신성적 장애인의 경우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건 맞죠. 중독자의 경우는 2년을 초과할 수 없고요. 그죠? 3번, 자, 피치료감호제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습니다.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 이런 것들이 됐을 때 뭐가 시작된다고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이 시작이 돼요. 그 기간은 딱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얼마? 2년이 아니라 3년. 자, 4번 질문.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더라도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치료감호가 종료되지 않는다. 이 표현은 뭐예요? 지금 치료감호가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 또는 치료위탁이 되면 하나 더 써야지. 치료감호를 받고 있다가 치료감호가 가종료되거나 또는 치료위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시작이 돼? 보호관찰이 시작이 된다 그랬죠? 보호관찰의 기간 얼마? 3년. 근데 이 3년이 종료가 됐네. 뭐가? 보호관찰이 종료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는 야, 보호관찰 끝났대. 다시 돌아가자. 이게 아니죠. 치료감호가 가종료 치료위탁이 돼서 풀려났단 말이야. 풀려났어. 근데 뭐요? 감시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보호관찰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근데 보호관찰 기간이 3년이 경과됐다는 얘기는 그동안 사건 사고를 안 쳤다는 얘기잖아요. 보호관찰이 끝나면서 그 앞선에 있는 이것도 끝나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죠? 치료감호도 종료됩니다. 종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도 옳지 않다. 옳은 것은 2번이다. 자, 그래서 뭐 조금 이제 설명이 길었습니다만은 올해 2021년 9급 국가직 9급 공채시험 교정학 개론에 관한 해설 강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시험 보느라 고생하셨고요. 뭐 아까 설명드렸듯이 뭐 7번 문제 뭐 이런 것들은 뭐 틀려도 맞추면 좋은 거지만 틀려도 무방한 문제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시험 보느라 고생하신 분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